안녕하세요, 태산입니다. 이 아저씨는 남이 남긴 음식을 주워 먹고 있어요.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아직도 배불리 먹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니요. 한 젊은 청년이 시장의 쓰레기통에서 야채를 고르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제 침체와 지속적인 높은 실업률 속에서 각지에서는 이른바 채소 줍기 열풍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지출을 줄이기 위해 시장에서 상인들이 버린 남은 채소를 주워 끼니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에 퍼진 영상들을 보면 채소 줍기에 참여한 사람들은 광동, 항주, 사천, 청두, 귀주 등 여러 지역에 분포해 있으며 이들 중에는 대학 졸업생, 실업청년, 전업주부 등 다양한 계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90년대생은 퇴근 후에 뭘 주울 수 있을까요? 여기 팽이버섯 한 팩이 있어요. 꽤 괜찮아 보여요. 지난번에도 여기서 해송이버섯을 찾았는데 이번에도 또 하나 발견했네요. 정말 좋네요. 새로운 품종도 하나 발견했어요. 혹시 아는 분 계신가요? 해송이버섯이라는 이름은 사실 네티즌이 알려준 거예요. 저도 전에는 몰랐어요. 이번에는 베이베 단호박도 많이 발견했어요. 이렇게 좋은 베이베 단호박은 처음이에요. 이 단호박은 대부분 상했지만 멀쩡한 것도 있어요. 단지 외형이 안 좋아서 버려진 거죠. 손님이 갔네요. 저는 손님이 남긴 거 먹어요. 또 하루 중 제일 기쁜 시간이 왔네요. 손님이 남긴 음식 주워 먹는 시간이에요. 남은 닭조금, 남은 꼬치. 이런 것도 맛있어요. 이 테이블은 많이 안 남겼네요. 이건 괜찮아요. 살짝 탄 거라도 가져갈래요. 이 테이블은 방금 나갔는데 괜찮은 거 좀 남겨주네요. 저는 땅콩 제일 좋아해요. 진짜 기분 좋아요. 콜라 하나 가져와야겠어요. 일반적으로 밥 먹고 남은 음식을 가져가는 걸 창피한 일이라 생각하죠. 근데 이거 벌써 한 접시가 됐네요. 오늘 저녁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채소 줍기 바람이 결국 사마까지 불어왔어요. 사마 도매시장 근처에서 저녁에는 뭘 주울 수 있을까요? 먼저 눈에 들어온 건 잎채소 구역이에요. 여기선 건질 게 별로 없어서 좀 더 안쪽으로 들어가 볼게요. 보이시죠? 영은 한 토막 발견했어요. 가져갈게요. 마늘 정도 한 줌 발견했는데 상태가 괜찮아요. 가져갈게요. 그리고 홍고추 몇 개도 발견했어요. 2개만 골라서 가져갈게요. 채소 주우러 오는 분들은 꼭 장갑이랑 마스크 착용하세요. 이런 채소들 썩고 발효된 냄새가 정말 고약해요. 여기엔 상태 괜찮은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고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저 이 냄새는 도저히 못 참겠어요. 이건 그만둘래요. 안 가져갈래요. 퇴근 후 10년차 부부는 도매시장에 들러 뭐라도 건질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시장을 찾았습니다. 와, 오늘 운이 정말 좋은데요. 막 도착했는데 오이를 바로 발견했어요. 여기에는 배도 있네요. 이 배는 괜찮은 건가요? 아니면 상한 건가요? 이건 그나마 좀 괜찮네. 그래요. 이건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이 유자는 상했으니까 버리죠. 그러던 중 또 좋은 걸 하나 발견했어요. 바로 옥수수였습니다. 이건 먼저 껍질을 벗겨서 확인해 봐야 해요. 일단 집에 가져가서 확인해 볼게. 부부는 집에 돌아온 후 그날 얻은 수확물을 하나하나 식탁 위에 펼쳐 놓았습니다. 가지, 오이, 토마토, 옥수수, 심지어 배 몇 개까지. 블로거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채소들 정말 신선하죠? 오늘도 또 돈을 아꼈네요. 와, 오늘은 운이 대박이에요. 오자마자 고구마 순 한 무더기를 발견했어요. 마늘 넣고 볶아도 맛있고 무쳐도 맛있죠. 바로 챙길게요. 이번엔 대파 한 무더기 발견. 이 잎 부분이 좀 상했지만 다듬고 씻으면 훌륭한 반찬거리예요. 챙길게요. 멀리서 부들 잎사귀가 보이길래 기대했는데 정작 부들은 하나도 없네요. 역시 대형 화물차 근처에 좋은 물건이 많아요. 하얗고 통통한 영은 하나 득템. 너무 귀여워요. 바로 챙길까요? 또 익숙한 친구를 봤어요. 꼭 인사해야죠. 껍질은 좀 말랐지만 속은 괜찮을 거예요. 2개만 더 챙기고 나머지는 필요한 분들께 양보할게요. 돌아서 보니 고추 한 통도 발견. 고추는 많을수록 좋아요. 어떤 요리에도 잘 어울리니까요. 엄청 신선한 고추예요. 바로 챙길게요. 중국 경제가 계속해서 약화되고 일자리 기회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점점 더 많은 젊은이들이 탕핑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점차 미래에 대한 인생 계획에 기대를 잃고 있으며 많은 이들이 결혼하지 않고 아이도 낳지 않기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저는 경제적인 여건이 갖춰지지 않았다면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설령 결혼을 한다고 해도 결국 아내가 떠날 수도 있는 일이잖아요. 경제적 기반 없이 결혼을 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맞지 않나요? 돈이 없으면 설사 결혼해서 아이까지 낳더라도 결국 아내가 이혼하자고 말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해요.
당신은 정말 사랑하지만 가난한 사람과 결혼할 수 있나요? 예전에는 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느껴요. 왜요? 예전에는 아마도 낭만적인 사랑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은 모두가 현실적인 조건을 더 고려하게 되잖아요. 당신은 정말 사랑하지만 가난한 사람과 결혼할 수 있나요? 아마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누군가가 계속 가난하다는 건 그만큼 충분히 노력하지 않았다는 뜻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미래가 보이지 않는 사람과는 함께하지 않을 것 같아요. 결혼 자금으로는 지금 얼마나 남았어요? 전체 다 합쳐서 2만 위안 조금 넘게 남아 있어. 그렇게 오랫동안 일했는데 그거밖에 안 남았어요. 내가 계산해 줄게. 졸업하고 지금까지 딱 4년 일했거든. 그동안 돈을 좀 모아서 8만 7천 위안으로 차 한 대를 현금으로 샀어. 지금 내가 타고 다니는 그 차 말이야. 자, 원래는 최근 1년 동안 5만 위안 정도 저축도 있었는데 블로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8천 위안을 써서 당신에게 아이폰 한 대를 사준 건 당신도 알고 계시잖아요. 그 다음에는 함께 사마로 가서 웨딩 촬영을 했는데 그때도 7천 위안이 들었습니다. 평소에도 여기저기 놀러 다녔고요. 이렇게 돈이 조금씩 새어나가다 보니 지금 남은 저축은 2만 위안 남짓뿐입니다. 그래도 빚이 없는 상태라는 것만 해도 이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결혼을 하려면 아직 몇만 위안이 더 필요한데 우선은 대출을 받아서 결혼부터 하고 그 이후에는 착실하게 살아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예물을 낼 돈이 없어서 사랑을 잃는 굴욕감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느껴본 적이 있습니다. 그 일은 지금으로부터 약 2년 전쯤이었습니다. 투자에 실패하고 소송에서도 패소하면서 정말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를 겪었죠. 그런데도 저를 떠나지 않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가 가장 잘 나가던 시절부터 함께 해준 여자친구는 그때까지도 제 곁을 지켜줬습니다. 제가 잘 나갈 땐 선물은 기본이고 한 달에 용돈으로만 5만 위안 정도를 그녀에게 줬습니다. 그러다 3만, 2만, 결국엔 1만 위안으로 설정한 치밀한 지불 기능밖에 쓸 수 없게 됐어요. 심지어 소송에서 패소하고 은행 계좌가 동결되었을 땐 외출할 때마다 그녀의 카드로 계산해야 할 정도였습니다. 블로거 소장은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는 여자친구와 결혼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한 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결혼 예물 이야기가 나왔을 때 여자친구 측에서는 50만 위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이 금액이 과하다고 느끼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자신의 경제 사정이 좋았을 당시에는 언제든 마련할 수 있는 돈이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여자친구는 능력도 뛰어나고 외모도 출중의 구원자가 많았기 때문에 그 정도의 결혼 예물은 과장된 요구가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그 무렵 그는 갑작스러운 경제적 어려움에 빠졌고 현금 사정이 매우 빠듯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가족들은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다며 그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냄비를 깨고 철을 팔아서라도 도와주겠다고 전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보였지만 마지막 순간에 여자친구가 한 가지 조건을 더 제시했습니다. 앞으로 아이가 생길 것을 대비해 이동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상무용 차량 한 대를 추가로 마련해 달라는 요구였습니다. 여자친구의 조건과 상황을 고려하면 그 요구 자체가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었지만 소장은 당시 제대로 된 상무용 차량 한 대를 더 감당할 능력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서로 한 발도 물러서지 못한 채 대치했고 이 관계는 끝내 결별로 이어졌습니다. 소장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까지도 저는 그녀를 원망한 적이 없습니다. 원망할 자격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더 나은 삶을 누릴 자격이 있는 사람이니까요. 이미 인연이 엇갈렸다면 그저 인연에 맡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결혼을 생각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말해 경제적 여건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결혼과 출산을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해 회의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올해 37살, 다른 지역에서 북경에 올라와 살아온 이른바 노총각입니다. 돌이켜보면 세상에 대해 점점 더 절망적인 감정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사회는 때로 너무나 부조리하게 느껴집니다. 37년을 살아오고 나서야 가난한 상태에서는 결혼도, 출산도 책임지기 어렵다는 현실을 절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삶의 대부분을 버티듯 일해야 하는 사람들이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는다 해도 그 아이 역시 같은 구조 속에서 힘겨운 삶을 반복하게 되지는 않을지 걱정이 됩니다. 해당 블로거는 북경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으며 북경을 기준으로 한 월 고정 생활비 구조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월세 2,000위안, 교통비 600위안, 수도 전기 인터넷 요금 150위안, 식비 2,500위안, 기타 생활비 1,000위안, 이를 모두 합치면 한 달 총 지출은 6,250위안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어 북경에서 월 수입 1만 위안 미만인 사람이 전체의 80% 이상이라며 이 정도 소득으로는 가장 기본적인 생계비를 간신히 충당하는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가벼운 질병 정도는 어떻게든 감당할 수 있지만 중병에 걸릴 경우 일반 가정에는 사실상 재난과 다름없다고 말했습니다. 현재의 경제 환경을 살펴보면 주택담보대출 상환을 중단하는 사례가 갈수록 늘고 있는 상황이며 이러한 현실 속에서 집도 사지 않고 차도 사지 않고 결혼도 하지 않은 사람들이 오히려 운이 좋은 집단이 되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특히 많은 청년들이 결혼 전후로 부모의 경제적 지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 놓여 있고 이로 인해 부모 세대의 부담이 지나치게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회 하층으로 내려갈수록 결혼은 행복의 출발이 아니라 더 큰 경제적 압박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아 그 결과 결혼을 선택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돈이 충분하지 않는 상태라면 결혼은 정말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적 기반이 없는 결혼은 결국 서로에게 상처와 원망으로 돌아오기 쉽기 때문입니다. 생활이 어려워지면 사소한 일 하나까지도 따지게 되고 그 과정에서 서로를 이해하기보다는 마치 원수처럼 느끼게 되는 순간들이 생깁니다. 어떻게 그런 말까지 오갈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험한 말들이 쉽게 튀어나오기도 합니다. 제 이웃 언니의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그 언니와 남편은 연애로 결혼한 사이였고 서로의 첫사랑이기도 했습니다. 연애할 때만 해도 정말 다정하고 달콤한 관계였죠. 하지만 결혼 이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언니는 시댁 식구들과 함께 살게 되었고 곧 아이도 낳았습니다. 임신 이후에는 일을 거의 하지 못한 채 육아와 시부모님을 돌보는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반면 남편의 월급은 한 달에 겨우 몇천 위안 수준이었고 그 돈으로 온 가족의 생활을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한때 그렇게 서로를 사랑하던 두 사람은 지금은 수십 위안짜리 채소값을 두고도 큰 다툼을 벌일 정도로 변해버렸습니다. 한 블로거는 한 여성의 사례를 전하며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해당 여성은 생활비를 요청할 때마다 남편으로부터 잔소리를 듣고 자신의 옷 한 벌을 사는 것조차도 돈을 낭비한다는 말과 함께 심한 꾸중을 들어야 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원래 밝고 쾌활한 성격이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불만이 쌓였고 어느새 원망이 많은 아내로 변해갔다고 전했습니다. 그 결과 외모와 분위기마저 단번에 10년은 늙어 보일 정도로 큰 변화를 겪게 되었다는 설명입니다. 블로거는 이 사례를 통해 여성이 가정에서 가사 노동을 전담하며 소득이 없는 경우 쉽게 무시당하는 구조가 형성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대로 남성이 홀로 모든 경제적 부담을 짊어질 경우에도 장기간에 걸쳐 심리적 불균형이 누적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이어 이렇게 말합니다. 가정에 최소한의 경제적 기반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 애정은 물론이고 기본적인 이해와 배려조차 유지하기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돈이 사랑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서로를 미워하지 않고 버틸 수 있게 해주는 최소한의 안전장치 역할은 한다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저는 경제적 여건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라면 결혼을 선택하지 않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상대 여성의 인생에 부담을 주거나 충분히 감당할 수 없는 결혼과 출산을 섣불리 선택해서는 안 된다라고 느낍니다. 왜냐하면 그런 환경에서 태어난 아이는 처음부터 가장 열악한 조건 속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고 그 자체가 아이에게 큰 상처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는 성장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열등감과 결핍을 안고 살아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주변을 보면 동료나 친구들은 여행을 다니고 여유롭게 소비하며 삶을 즐기고 있는데 나는 매달 빠듯하게 돈을 계산하며 월세나 주택대출 상환을 걱정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랑만 있으면 어떤 어려움도 함께 견뎌낼 수 있다는 말에 더 이상 쉽게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그 말은 현실 앞에서는 너무나 무력하게 느껴집니다. 가난한 부부에게는 모든 일이 슬프다는 말이 괜히 생겨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한 경제적 기반도 없이 어떻게 배우자와 아이에게 더 나은 삶, 더 안정적인 미래, 더 행복한 일상을 보장해 줄 수 있겠습니까? 한 블로거는 이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견해를 밝혔습니다. 그는 남성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돈을 벌 수 있는 능력, 즉 자신의 커리어를 최우선으로 구축하는 자세라고 강조했습니다. 안정적인 경제적 기반이 먼저 마련되어야만 그 이후에야 비로소 진심으로 사랑하는 여성을 따라갈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함께하자고 말하는 것은 상대에게 지나친 부담을 지우는 일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블로거는 이어 이렇게 반문합니다. 경제적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생을 함께 견뎌달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또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힘든 삶을 감내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라는 현실적인 질문을 던지며 많은 이들에게 깊은 고민을 환기시켰습니다. 부모님의 도움 없이 한 남성이 결혼을 준비한다는 것은 과연 얼마나 어려운 일일까요?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강서 지역의 삼성급 소도시를 기준으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이 지역에서 결혼을 하려면 보통 최소 4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시내에 집을 한 채 마련하는 것입니다. 현재 시세로 보면 집 한 채의 가격은 약 100만 위안 정도이며 실제로는 이보다 더 비싼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설령 정확히 100만 위안이라고 가정하더라도 계약금으로 최소 20만 위안 정도는 현금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해당 블로거는 결혼을 위해 요구되는 현실적인 조건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우선 두 번째 조건으로는 자동차 한 대를 보유해야 하며 최소한 10만 위안 이상 수준의 차량이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 조건은 이른바 오금, 즉 금반지 목걸이 등 결혼 예물로 일반적으로 3만에서 4만 위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번째는 결혼 예물입니다. 강서성 지역의 경우 결혼 예물은 보통 16만 8천 위안, 26만 8천 위안, 심지어 38만 8천 위안까지 요구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 모든 비용을 합산할 경우 결혼을 위해 최소 60만 위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그는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부모의 경제적 지원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대학을 졸업한 평범한 남성이 과연 몇 년을 일해야 이 정도 금액을 모을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요즘 들어 결혼은 남성을 빠르게 가난하게 만든다는 말이 자주 들려옵니다. 처음에는 다소 과장된 표현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현실을 들여다보면 이 말이 결코 근거 없는 주장만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결혼은 더 이상 예전처럼 두 사람이 함께 힘을 모아 살아가며 서로에게 의지할 수 있는 안식처가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결혼은 높은 진입 장벽과 큰 경제적 리스크, 그리고 막대한 비용이 드는 소모전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결혼은 작은 가정을 꾸리고 두 사람이 함께 생계를 책임지며 따뜻하고 안정된 삶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실 속 결혼은 그러한 이상과는 거리가 먼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남성에게 결혼은 고위험 투자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결혼과 동시에 지금까지 모아온 저축이나 자산은 물론이고 앞으로 수십 년 동안 벌어들일 미래 소득까지 묶여버리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결혼 이후에는 자신의 수입을 자기 마음대로 활용하기도 어려워지고 개인적인 선택과 자유 역시 크게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12일 뒤면 저희는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남자친구와 큰 말다툼이 있었고 감정이 격해진 끝에 그 자리에서 파혼하자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싸움의 원인은 돈 때문이었습니다. 그제서야 저희 둘 다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애초에 결혼할 형편이 안 되는 거였구나. 결혼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거구나. 대략 계산해보니 저희처럼 평범한 가정의 두 사람이 결혼을 준비하려면 순수하게 지출되는 비용만 해도 약 80만 위안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날 다툼의 직접적인 계기는 양가 모두 이미 많은 비용을 감당한 상황에서 남자친구가 결혼식 당일과 상견례 때 손님들에게 드릴 홍바오나 가전제품 등의 선물까지 준비해야 한다고 제안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솔직히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호남이나 그 외 지역의 풍습에 따르면 보통 여성 측이 그렇게까지 큰 지출을 감당하지는 않거든요. 심지어 저희 부모님께서는 혼례 예물도 전혀 요구하지 않으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많은 지출을 하신 상황이었습니다. 중국 경제가 전반적으로 둔화되면서 점점 더 많은 소비자들이 가성비를 중시하는 소비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많은 가정주부들 사이에서는 남은 음식 블라인드 박스가 현실적인 절약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남은 음식 블라인드 박스는 최근 몇 년 사이 중국에서 등장한 새로운 소비 방식으로 상인들이 당일 판매되지 않았지만 아직 유통기한이 남아있는 음식을 묶음 형태로 포장해 적에 판매하는 방식입니다. 소비자는 구매 시점에 박스 안에 어떤 음식이 들어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상품을 블라인드 박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남은 음식 블라인드 박스는 정말로 가난한 대학생들과 서민들에게는 재난 구호용 식량과도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과연 사 먹을 만한 가치가 있을까요? 오늘 제가 직접 이 랜덤 박스를 먹어보려고 합니다. 바로 이 가게예요. 지금은 아직 시간이 안 됐고 수령 가능 시간은 오후 1시 45분, 지금은 1시 40분입니다. 이런 랜덤 박스는 보통 식사 시간이 지난 후에야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8위안에 반찬 4가지와 콜라 한 캔을 먹을 수 있는데 그 반찬 4가지 중에 고기 반찬 2개, 채소 반찬 2개가 들어있어요. 블로거는 남은 식재료 블라인드 박스를 구매하는 것이 정말 가성비 좋다며 알뜰하게 돈을 아끼는 꿀팁이라고 말했습니다. 인터넷에서 남은 음식 블라인드 박스를 보고 나서 한번 검색해봤더니 마침 근처에 수령할 수 있는 가게가 있더라고요. 수령 가능한 시간은 오후 8시 30분부터 9시 30분 사이입니다. 9위안, 9마오짜리와 23위안짜리 두 가지 가격대의 랜덤 박스가 있었는데 저는 일단 9위안, 9마오짜리로 가볍게 시도해봤어요. 이 랜덤 박스 방식이 꽤 재밌어서 엄청 기대가 되더라고요. 자, 그럼 랜덤 박스 안에 뭐가 들었는지 한번 볼까요? 에그타르트 2개. 이건 단체 구매가로 보면 하나에 약 5위안 정도니까 이미 본전은 뽑았네요. 그리고 샌드위치 하나. 이건 매장에서 16위안 8마오에 팔고 있는 것입니다. 블로거는 블라인드 박스 안의 음식을 맛본 뒤 정말 맛있다며 감탄을 아끼지 않았고 가성비가 아주 뛰어나다고 말했습니다. 정주에서 5성급 호텔의 19위안 9마오짜리 남은 음식 블라인드 박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포장 용기를 들고 출발합니다. 해산물과 음료는 가져갈 수 없고 그 외의 음식은 전부 가져갈 수 있어요.
구이 코너에는 양고기, 닭고기, 독일식 족발, 채소 등이 있었습니다. 먼저 독일식 족발과 느끼함을 잡아주는 절인 채소를 조금 담고 구운 닭의 마지막 날개 하나도 챙겼어요. 양고기 조각은 넉넉히, 가리비는 나누어 먹는 게 번거로워서 패스, 생선살, 매운 갈비, 수육찜도 전부채 그릇 속으로, 에그타르트에 황금빛에 유혹되어 담았는데 나중에 보니 공간만 너무 차지하더라고요. 구운 사과는 너무 저렴해 보여서 별로, 파인애플 고기 샌드는 정말 맛있었습니다. 그렇게 가득가득 담은 한 박스, 여러분 보시기에 19위안 구 마오의 가치는 있는 것 같으신가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